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제가 흥미로운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을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저만의 혼자만의 생각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한 분석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그리고 중국, 북한 레짐 체인지 도미노 개봉 박두입니다. 이는 어딘지 아시죠? 어느 나라 이야기하면 요즘 문제가 있어서 그냥 이라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아닙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라고 지난주에 이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었습니다. 그 큰 그림대로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큰 그림을 지금 토르 M1 지대공 미사일 오발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승객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이것이 전 세계 평화와 또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또 특히 그 해당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인권 모든 것을 탄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산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미국이 여기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아닙니다. 미국이 이 나라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자, 여기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문우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같이 서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10일 CNN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현지 시각 10일 그 나라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해당 제재는 원유 거래 금지에 대한 제재 강화와 그 나라 고위 관료 8인에 대한 개인 제재는 물론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섬유 등 핵심 산업 소재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제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유만 수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던 것이 이제 대부분이었던 제재였는데 이제는 그 원유를 넘어서서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섬유 이런 산업 소재 전반에 걸쳐서 해당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지금 1월 10일 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돈을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산유국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석유만 수출하고 살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런 재화까지도 전부 꽁꽁 묶어버리는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10일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문우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이 석유 수입하면 제재한다. 세컨더리 보이콧한다 라는 경고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문우신 재무부 장관이 12일 썬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서 미국은 그 나라의 석유 수출 차단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문우신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그 나라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95% 이상을 차단했기 때문에 현재 수입되고 있는 양은 매우 적다. 중국은 최근 그 나라에서 나는 석유의 국영기업 구매를 모두 차단했고 최근 중국 관료들과 만나 추가적인 석유 거래를 모두 차단토록 하기 위해 논의했다 라고 밝혔다. 문우신 장관은 우리 행정부의 목표는 석유 판매로 얻는 수입이 나쁜 행위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며 그 나라산 원유를 수입하면 중국은 물론 심지어 유럽 국가들이라고 해서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다 라고 1월 13일 날 폭스 비즈니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전쟁할 뻔했던 그 나라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95% 이상을 차단했다. 그런데 국영기업 구매는 모두 차단했다. 그런데 최근 중국 관료들과 만나 추가적인 석유 거래를 모두 차단토록 하기 위해 논의했다. 국영기업 거래 차단했고 95% 이상을 차단했는데 추가적인 석유 거래,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야기할 수 없는 좀 애매한 석유 거래가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바로 불법 환적 거래인 것이죠. 그거 계속하면 문제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심지어 유럽 국가들이라고 해서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물론. 그러니까 계속 석유 구매하면, 해당 국가 석유 구매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처절하게 맞을 것이다 라고 아주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중국에 대한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를 한 겁니다. 자, 석유 환적하지 마라 이 말을 한 겁니다. 환적, 이거 북한만 환적하는 줄 알았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북한산 석유만 환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석유 어마어마하게 환적하고 있어요. 장기간에 계속된 그리고 란 제재 무시하고 원유 수입을 계속해온 중국입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가 상당량의 원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 근거 없지는 않으며 그 해당 국가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그레이 마켓으로 원유 판로를 대거 옮겼고 이들 원유의 최대 목적지는 중국과 시리아다. 그 나라에서는 원유와 정제유들이 하루 70만 배럴가량 선적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거래 중심지를 통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나라는 일단 레이더 감시가 미치지 않는 해상에서 선박간에 환적으로 원유를 내보낸 뒤에 세관 바깥 저장시설, 보세시설에 저장했다가 최종 목적지로 납품하는 방식을 쓰고 있으며 중국 다롄 보세항이 최대 규모의 처리 장소다. 중국의 다롄이 그렇게 뭔가 신분 세탁을 하는 최대 규모의 처리 장소라는 겁니다. 보세구역, 세금을 내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판매를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레이 마켓. 그레이 마켓은 뭐냐? 블랙 마켓하고 화이트 마켓의 사이에 있죠. 화이트 마켓은 일반 우리가 지금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정상적인 이 시장이 화이트 마켓이죠. 근데 블랙 마켓은 뭡니까? 밀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레이 마켓 그 중간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밀수했다가 나머지에는 신문 세탁해서 정상 시장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세탁 장소가 바로 중국 다롄이다 이겁니다. 자, 하루 70만 배럴이 선적되고 있다. 분명히 지금 모든 석유 수출 금지 되어 있는데 하루에 70만 배럴이 선적되고 있다. 이 70만 배럴이 도대체 얼마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원유 1배럴이 0.136톤이에요. 그리고 이걸 리터로 따지면 원유 1배럴은 158리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70만 배럴 같은 경우는 1억 150만 리터예요. 우리 자동차 기름 넣으면은 한 50리터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1억 150만 리터를 선적하고 있어요. 분명히 수출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그레이 마켓을 통해서 최대 규모의 이 신분 세탁 처리 장소가 중국 다롄이다 라고 독일의 BNE 인텔 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보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하루에 1억 150만 리터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 그 거래의 대부분이 중국 다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석유가 고픈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없이는 국내 유가에 치명타를 받습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 석유의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수출이 늘어나면 이 석유는 석유 화학 제품, 이 모든 것들의 원자재가 바로 석유입니다. 원유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을 하지만 그 원유를 가지고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드는 재료를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포브스가 밝힌 중국의 석유 수입 내역인데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것이 러시아예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앙골라, 브라질, 이라크, 오만,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순서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러시아나 앙골라, 브라질,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거의 없을 텐데 여기는 이제 이런 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있습니다. 자, 이란의 아까 문희신 재무부 장관 이야기는 이란 석유를 수입하는 것의 95%를 차단했는데 중국이. 그런데 여기 아직 지금 한 5%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70만 배럴을 하루에 선적하고 있으니까 실제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가져온 석유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 이겁니다. 이거 훨씬 이상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문희신 재무부 장관의 경고대로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을 할 경우에 일단 이런 거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이 걸릴 확률이 아주 높겠죠. 문제가 되겠죠. 안 그래도 지금 미국과의 오랜 경제 전쟁 때문에 중국이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공식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맞아버리면은 이 지금 이란 그 나라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 대선 전국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사활을 걸고 지금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라 하더라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니들뿐만 아니고 우리는 유럽도 때린다. 하물며 중국 니들이야 우리가 못할 것 같아.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세컨더리 보이콧 맞죠? 그러면은 세컨더리 보이콧 안 맞기 위해서 이제 이 나라로부터 원유를 수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국내 유가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 다른 나라로, 다른 곳으로 이 수입선을 다 변화해야 되는데 모든 나라들이 지금 거래처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끼어들어서 이거 우리한테 이제 팔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더 줘야 되죠. 더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원유 수입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그 소폭이겠지만 어쨌든 국내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국내 휘발유 가격, 소비재 가격, 그리고 그들의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대외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해당 국가는, 이 국가는 완전히 치명상을 받게 되겠죠. 왜? 이렇게 불법으로 나가는 대부분의 원유가 중국으로 가서 세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 나라는 무너지겠죠. 그래서 중국은 제재 적극 동참을 하면은 약간 타격을 받고 해당 국가는 완전 치명상을 입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재무부 장관의 경제 제재 경고 당일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국가에게 인권을 경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고합니다. 2020년 1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수천 명이 당신들에 의해 죽거나 투옥됐고 세계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야, 참 미국 대통령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게 참 멋있습니다. 인터넷을 다시 접속하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당신들의 위대한 국민들을 살해하는 것을 멈추라. 오랫동안 버텨온 용감한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 고한다. 나의 임기가 시작된 이래 당신들과 함께였으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당신들의 시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당신들의 용기에 고무되어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제 그때 말씀드리기를 그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2019년 11월 달, 11월 15일부터 이 유가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시위대들이 아주 많은 시위대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208명, 최저 208명, 엠네스티 발표에 따르면 208명, 그리고 다른 조사에 따르면 최대 2,000명 가량이 죽었다는 겁니다. 시위하다가 죽은 건 뭡니까? 시위를 막는 측에서 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주민주항쟁 그만큼 죽지 않았어요. 2,000명. 그거 가지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아직도 갈등과 뭐 이런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지금 현재 해당 국가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다가 미국과 전쟁을 할 뻔했죠. 그러다가 그것이 싹 끝나고 난 뒤에 정말 불의의 사고, 예객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그걸 처음부터 쉽게 인정을 했으면 됐을 텐데 3일 동안이나 거짓말을 했죠. 그게 이제 국민들은 분노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다시 인터넷을 접속시켜라. 지금 이제 해당 국가는 완전히 인터넷 차단하고 해외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다 차단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차단하는 인터넷을 해오다가 인터넷을 차단당해 보십시오. 이거 국민들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습니다. 다시 차단하라. 그리고 기자들 활동할 수 있도록 해라. 즉 언론 통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 언론 통제 받고 오랫동안 살 수 있었습니까? 결국 안 됐죠. 결국은 분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트리거를 당겨버린 겁니다. 그 트리거에 뜻하지 않은 예객기 격추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가속화돼 버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해당 국가의 정권 1979년 왕정을 무너뜨리고 근본주의 시아파 근본주의를 표방한 그 해당 거의 뭐 신정체제죠. 그 정권 무너지기 일보 직전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빅픽처 큰 그림이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도로 계산된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직접 개입은 안 하고 그리고 불시 당기기. 왜? 상태 보니까 굳이 내가 때리지 않아도 딱 방아쇠만 당겨 놓으면은 이거 그대로 그냥 나가게 돼 있다.
왜? 1979년 이전에 저 나라는 분명히 잘 살았다. 국민들 다 자신들이 잘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저 해당 나라의 여자들 1979년 이전에는 비키니 입고 아름다운 옷 입고 마음대로 지냈는데 지금 전부 다 차도로 뒤집어 쓰고 다니고 있다. 그거 향수를 느끼지 않겠는가? 그때는 너무너무 자유로웠는데 지금 자 우리나라가 지금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있겠습니까? 그만큼 해당 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많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해당 국가 수도의 거리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교류를 자유 세계들과 해왔었는데 지금 다 차단돼 있죠. 그것을 향수를 느끼고 있는 국민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당긴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 그리고 인권 이게 지금 당구장입니다. 당구대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와 인권이라는 공을 탁 칩니다. 그렇게 해서 당구대 공이 쫙 떼굴떼굴 굴러가서 경제라는 공을 치고 경제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경제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잘 살았던 시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당신네들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거리가 나왔죠. 그러면 이 공이 다시 체제라는 공을 칩니다. 체제가 위험하게 되죠.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체제는 국민의 지지라는 기반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은 왕정체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그런데도 지금 여기는 왕정체제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 체제라는 공은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당구에 비유해서 하지만 어쨌든 한 큐에 여러 개의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또 관심은 여기죠. 그 나라 다음 타자는 중국입니다. 석유카드 한 방에 불러올 연쇄효과는 뭐냐? 자, 그렇게 되면 첫째, 유가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해당 국가가 무너지든 무너지지 않고 세컨더리 보이콧에 적극 동참을 해서 해당 국가의 원유를 불법 환적, 그레이 마켓을 통한 불법 환적하는 일을 하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든 중국의 유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유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타격받게 되죠. 왜? 일단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석유화학 제품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국제 경쟁력이 약해지죠.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제 경제 타격이죠. 경제 타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민심이 동요하게 되죠.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은 서쪽과 동쪽이 너무나 차이 난다 해서 이 서쪽 내륙 지역에 투자해라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신도시 짓고 건물 짓고 하는데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어 해서 도로 깔고 또 짓고 도로 깔고 또 짓고 하는데 사람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또 지어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고용을 엄청나게 늘립니다. 여러분들 중국 여행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중국 여행 가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희한하게 가게에 사람이 너무 많다. 근로자들이, 종업원들이 너무 많다. 손님에 비해서. 왜? 계속 고용시켜주니까. 중국은 1년에 6에서 7%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굴러가야 지금 생존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달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실물 경제는 그 정도 안 되는데 계속 6에서 7%를 달성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찍어내서 막 뿌려야 되죠. 그 돈을 막 찍어낸다는 것은 뭡니까? 국채를 발행하고 빚을 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체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자, 이렇게 해서 민심이 동요되면 어떻게 됩니까? 체제의 위기가 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중국 국내 경제 전문지가 경고한 내용인데요. 작년 9월 18일 내용입니다. 중국의 해외 원유 의존도는 매년 상승해서 2018년 기준 70.83%를 돌파해서 사상 최대치다. 원유 가격 불안은 가뜩이나 장기화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심음하는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시티그룹이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석유 공급 충격은 자동차 연료 가격과 석유 화학 제품 가격 상승을 초래해서 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경제에 직격타다.
라고 중국의 경제 전문지가 경고를 했어요. 자, 이랬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해당 국가 중동의 호르무즈의 불안정이라는 예기치 않은 변수가 나타나 버렸고, 여기에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정말 초강경 발언을 중국을 향해서 콕 찍어서 한 겁니다. 니들 대련해서 70만 배럴씩 하는 거 그거 가만두지 않아 라고 경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하루에 1억 리터 이상을 불법으로 신분 세탁을 하는 일들 하지마 라고 경고한 겁니다.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자, 이미 시작된 중국 붕괴의 전주곡입니다. 부채의 산입니다. 중국 부채가 어마어마하죠. 자,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지난 5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970년대 이래 4번의 부채 축적의 물결이 있었는데 그중 최근 것이 가장 크고 가장 빠르며 가장 광범위하다. 부채 증가가 두드러지는 나라는 대부분 신흥 및 개발도상국으로 이들의 총 부채 규모는 55조 달러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이 중국발 부채다 라고 2020년 1월 8일 불과 며칠 전에 세계은행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70년대 이래 부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97, 8년에 IMF 맞고 해가지고 크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채의 물결이 4번 있었는데 지금 게 가장 크고 빠르고 크다는 겁니다.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중국발이다 이겁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준 것도 있고 또 자신들도 빌려서 준 것도 있고, 그렇지만 담보로는 그 해당 국가의 국가 인프라를 잡아요. 담보로.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 스리랑카의 한반도 항구처럼 99년간 뺏어버려요. 돈을 못 갚으면 뺏어버려요. 그렇게 뺏고 하지만 뺏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자신들은 만약에 부채 상환을 못할 경우에, 이자 상환을 못할 경우에 그 돈을 달러로 환전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뺏기만 뺏으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돈이 창출돼야 되는데 누가 또 그걸 사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더 깊은 부채와 또 이자 상환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있냐? 여러 가지 위기가 겪고 있죠. 원유가 지금 그 해당 국가 이란 때문에 문제를 지금 완전히 70만 배럴 하루에 문제를 겪고 있게 되겠죠. 거기다가 돼지고기 문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지금 중국인들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인들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고 하루에 2끼는 꼭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국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돼지고기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거기다가 지금 사스, 괴질이 지금 또 창궐을 합니다. 인간의,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그리고 자신의 먹는 이 행복에, 그리고 물가, 경제, 모든 것이 지금 치명상을 입게 되는 이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중국 이제 붕괴의 전주곡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다방면에서 치명적인 물결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는 중국.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사면초가죠. 북한이야 뭐 지금까지 중국이 다 대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야, 관광객 1년에 300만 명 넣어줄게. 그거로 뭐 그거는 유엔 제재 품목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우리 봤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얼마나 팍팍 들어올 수 있는지. 그 유커라고 하는 사람들 최근에 몇천 명씩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정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나라는 정말 뭐든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경제가 좋아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북한에 1년에 50만 배럴 뭐 이런 식으로 다 원유 또 정제유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북한의 기름값, 석유값이 안정되어 있는 건 뭐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파이프 내의 유통량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압록강을 건너 있는 중국과의 그 파이프, 원유 파이프에서 도대체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자신들이 사용할 것도 없어지는데 이게 과연 되겠냐? 대련을 통해서 수많은 신분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필 대련 어딥니까?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항구죠.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필 대련입니다. 대련, 북한하고 아주 가까워요. 저는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상당한 양이 들어갔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이제 형님 지원 좀 해주세요 라고 해도 해줄 게 없는 시기가 곧 옵니다. 자, 트럼프 레짐 체인지 도미노. 여기 하나 치니까 무너져서 중국을 치고, 중국을 치면 북한 살아있겠습니까? 한 번의 스윙에 세 국가를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일타쌍피,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 빅픽처, 이제 큰일 났다, 이 세 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말 얼빠진 군인이 잘못 눌러서 예객기를 격추시키는 바람에 또 그것을 정말로 빨리 신속하게 사과하고 보상 절차에 나서고 했었어야 되는데 3일간이나 비겁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하는데 또 기가 막힌 게 우리 국내 포털 댓글들 보면 그 나라를 두둔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두둔하더라니까요. 참 희한하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붕괴도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중국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아쉬움,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견뎌나갑시다. 아무튼 이런 제 전문은 아니지만 분석을 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전문인 군사 부분 항상 지켜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사 부분 더 강력하게 쪼아서 이 속도가 훨씬 더 강하게 진행되어서 여기가 제일 빨리 넘어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